박 기사, 자네가 왜? 정우진 회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 자신이 건 전화는 이미 1년 전에 죽은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벨소리가 운전기사의 주머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전화. 화면에는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의 전화기가 왜 운전기사의 손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거실에 울린 벨소리에 정우진 회장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 자신이 건 전화는 이미 죽은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도윤. 그 아들의 번호를 지우지 못한 채 오늘도 습관처럼 눌러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화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직전 어딘가에서 희미한 진동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 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운전기사 박준호의 재킷 주머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시선이 떨리며 준호에게 꽂혔습니다. 30 중반의 박준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박 기사. 우진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그 소리, 자네 주머니에서 나는 거 맞나?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재킷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낡은 스마트폰 한 대였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발신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발신자 이름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은 자신의 손에 들린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든 전화기를 번갈아 봤습니다. 자신이 건 전화가 지금 저 전화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저 전화기가 도윤의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동시에 준호가 든 전화기의 화면도 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게 도윤이 전화기인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진의 세계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운전기사가 아들의 전화기를 갖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1년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지. 왜 자네가 그걸 갖고 있지?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꺼낸 전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제게 맡겼습니다. 형? 우진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자네가 도윤이를 형이라고 불렀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이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운전기사에게는 보여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도 겨우 3살. 아들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기사를 형처럼 따랐다는 겁니까? 언제부터 자네가 그 전화기를 갖고 있었나? 우진의 질문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다니 무슨 뜻인가? 형이 회장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는 숨기라고 했다는 겁니까?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는지지. 장례를 치르고 회사를 정리하고 아들의 방을 그대로 두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진짜 삶은, 아들이 품었던 비밀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을 운전기사에게 맡겼다는 걸 말입니다. 그 전화기 지금 내게 줄 수 있나? 우진의 질문에 준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천천히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나? 모릅니다. 형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들은 자신이 아닌 운전기사에게 이것을 맡긴 걸까요? 우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의 일상을, 아들의 고민을, 아들의 관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박 기사. 우진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나와 함께 움직이게. 도윤이가 자네에게 전화기를 맡긴 이유를,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알아내야겠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단했던 그 눈빛 속에 이제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들의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아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일말입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야 했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했고 누구를 믿었으며 왜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전화기 속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정우진은 가난에서 출발해 재계 10위권 대기업을 일군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감정은 사치였고 약함은 실패였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경쟁자들 앞에서, 심지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도 말입니다. 우진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들 정도윤은 그 기대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남은 식탁은 언제나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아, 감정 섞지 마라. 비즈니스에서 감정은 약점이 된다. 내가 버텨야 회사가 산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우진은 그 말들이 아들을 단단하게 만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집에서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달랐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과도하게 웃었고 회의 때는 누구보다 활발하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듯이 말입니다. 우진은 그런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잘 자라고 있다고, 강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도유는 강해진 게 아니라 그저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보이지 않게, 아버지가 실망하지 않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법을 익힌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박준호였습니다. 나이 차이는 겨우 3살. 도윤보다 3살 어린 준호는 2년 전 우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전임 기사가 은퇴하면서 새로 뽑은 인력이었는데 도윤은 그를 보자마자 편하게 대했습니다. 준호야라고 불러도 돼? 그렇게 둘의 관계는 시작됐습니다. 우진은 처음엔 그저 젊은 사람들끼리 잘 통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나쁠 것 없다고, 아들이 회사 사람들 말고도 편하게 지낼 사람이 있으면 좋은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도유는 준호에게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우진은 책상 위에 놓인 아들의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아들의 생일, 어머니의 생일, 회사 설립일. 아들이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날짜들을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어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회장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형이 그러더군요.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아버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그게 두렵다고 말입니다.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닮고 싶어 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에 못 미칠까봐, 자신이 약하게 보일까봐, 자신이 아버지를 실망시킬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지 못했나? 우진의 질문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회장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했던 거죠. 저는 회사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니까요. 형한테 저는 그냥 편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준호의 말에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였고 회장이었고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아들의 마음은 놓쳤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해지라고, 버티라고, 감정 섞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준호. 우진이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자네한테 자주 말을 걸었나? 네, 거의 매일 대화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지?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어땠는지, 어떤 직원이 힘들어하는지, 요즘 뭐가 재미있는지,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요.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신과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들의 아버지였지만 아들의 친구는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강한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은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준호가 채웠습니다. 우진은 이제야 아들의 삶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자네였을까? 우진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형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 오랜 친구들, 대학 동기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운전기사였는지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자네한테 무슨 말을 했나? 전화기를 맡기면서 말일세.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누군가 자기를 밀어내려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밀어낸다? 네, 회사에서 형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우진은 몸이 굳었습니다. 준호의 기억 속 도윤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차에 타면 뒤를 자주 돌아봤고 회사 건물을 나설 때면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의 때마다 느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그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돼요. 아직은 안 돼요. 왜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일이 커질 거예요. 회사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그때 아버지한테 보고할 생각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전까진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은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회사 내부의 적들과 자신을 밀어내려는 세력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말입니다. 도윤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심했나? 우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원진 중 몇몇이 형이 추진하는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부서 임원들이 심했다고 하더군요.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 했다는 것을, 비효율적인 부서를 정리하고 젊은 인재를 등용하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1년 전 일이었지.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가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을 때 임원회의가 난리였어. 반대표가 쏟아졌고 결국 내가 나서서 밀어붙였지. 그때 우진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도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회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형은 그때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 개혁이 성공하면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지만 실패하면 자기가 회사를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성공해야만 했고 실패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증거를 모으려 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움직였던 겁니다. 우진은 아들의 전화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모은 증거들이, 아들이 의심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들이 밝히려 했던 진실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를 여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반드시 말일세. 우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합격증. 우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늘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진은 몰랐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고 강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진은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아버지, 아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몰랐던 아버지였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은 회장님을 존경했습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회장님의 기대에 못 미칠까봐, 회장님을 실망시킬까봐 말입니다.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 했고, 더 강해지려 했습니다. 형은 회장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동시에 회장님만큼 강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우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높은 벽이었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이한테 나는 넘어야 할 산이었고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어. 그래서 아이가 나한테 기댈 수 없었던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도윤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고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아들의 마음은 놓쳤습니다.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해지라고, 버티라고, 감정 섞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어.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워줬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사랑뿐만이 아니었어. 우진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건 이해였고, 공감이었고,
때로는 약해져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 어느 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요했고 기대했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야겠어. 도윤이가 무엇과 싸웠는지, 누가 아이를 위협했는지 말일세. 우진은 며칠 동안 아들의 전화기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생일, 어머니의 기일, 회사 설립일, 집 주소 번호.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입력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진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이 전화기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열 수 없다는 게 답답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이 자주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강변입니다. 형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한강변을 달렸습니다. 혼자 차를 몰고 가서 강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강물을 보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된다고 말입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할 때 임원들과 부딪힌 날이면 꼭 그곳으로 갔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걸, 혼자 강변에 서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우진은 회사 일을 떠올렸습니다. 1년 전 도윤이 제시한 구조 조정안은 회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를 없애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반대가 쏟아졌지만 우진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아이 판단이 옳다고 말하며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아들이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임원들이 형을 어떻게 대했나? 우진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이 된 부서 임원들은 형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회의 때 형이 발언하면 고개를 돌리거나 형이 제안한 안건은 무조건 반대했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형은 그래도 참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며 개혁이 성공하면 모두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제보? 형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감사팀으로 직접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우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사팀의 제보가, 그건 나도 몰랐는데, 형이 회장님께 보고하지 않았을 겁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요. 준호의 말에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팀 제보라는 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아들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감사 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형이 추진한 프로젝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이 문제였습니다. 감사를 받는 동안 도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견뎌냈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고 말입니다. 도윤이가 그때 자네한테 뭐라고 했나? 우진이 물었습니다. 형은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큰 공격이 올 거라고 말입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은 자기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회사 내부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엔 더 치밀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우진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아들은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쩌면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구나.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 알아내려고 했던 거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회사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고 수상한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임원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전화기에 정리해뒀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아들의 전화기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아들이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아들을 공격했는지, 왜 공격했는지, 그 모든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전화기를 반드시 열어야겠어.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체념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우진이 불렀습니다. 도윤이가 의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시 아나?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이 자주 언급한 이름이 있긴 했습니다. 누구? 이상무 전무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부서가 통폐합될 뻔한 사람이죠. 우진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이상무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고참 임원이었습니다. 도윤의 구조조정안에서 그가 맡은 부서는 폐지 대상 1순위였습니다. 우진이 나서서 간신히 막았지만 이상무는 그 이후로 도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했습니다. 이상무가 도윤이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 우진의 질문에 준호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다만 형이 그 사람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무라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도윤을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열어야 해. 우진이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을 거야.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밝히려 했던 진실을 자신이 밝혀내겠다고, 아들을 위협한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함께였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믿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사고 당일 밤, 준호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준호는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도윤 형이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세요? 전화 너머로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준호야, 나 지금 한강변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이상해. 준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브레이크가 잘 안 들어. 아까부터 계속 밟는데 제대로 안 먹혀. 준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형, 지금 차 세워요. 갓길에 바로 세우세요.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더 다급해졌습니다. 안 돼. 속도가 안 줄어. 계속 밟는데도 차가 멈추질 않아. 준호는 재빨리 신발을 신으며 소리쳤습니다. 형, 위치 보내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한강변 올림픽대로야. 반포대교 쪽으로 가고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이거 누가 손 뗀 것 같아. 차가 정상이 아니야. 준호는 차 키를 움켜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형, 전화 끊지 마요. 계속 통화해요. 하지만 그 순간 전화 너머로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도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야. 그리고 쿵 하는 충격음.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 아무리 소리쳐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반포대교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준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로는 통제됐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서진 차량이 보였고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경찰 통제선 너머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저기요. 저기 사고 난 사람 정도윤이라는 분 맞나요? 경찰관이 준호를 막아섰습니다. 관계자세요? 네, 저 그분 지인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족에게 연락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사망 확인됐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무릎이 꺾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났습니다. 거짓말이죠? 방금 전까지 통화했는걸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감식반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구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준호는 무언가를 봤습니다. 사고 차량 근처 풀숲에 떨어진 휴대전화 한 대가 보였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경찰들은 차량 주변만 집중하고 있었고 풀숲 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이 깨진 전화기였지만 분명 도윤의 것이었습니다.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기를 아버지한테 전해줘. 하지만 바로 주지는 마. 때를 기다려. 준호는 전화기를 재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에게 넘기면 증거품으로 압수될 것이고 그러면 형이 모은 자료들이 묻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도윤의 전화기를 켜봤습니다. 화면은 금이 가 있었지만 작동은 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몇 가지 숫자를 시도해봤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자신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준호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형,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발표된 경찰 조사 결과는 단순 교통사고였습니다. 과속과 부주의 운전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였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분명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의심했습니다. 누군가 조사를 조작한 게 아닐까, 증거를 숨긴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1년 동안 도윤의 전화기를 품에 간직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형이 말했던 대로 확실한 순간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준호는 괴로워졌습니다. 이대로 묻어두는 게 맞는 걸까? 형의 죽음을 그냥 사고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 회장이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형의 죽음을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알아야 한다고, 형이 무엇과 싸웠는지, 형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진은 준호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고 당일 밤 도윤이가 자네한테 전화했다고? 네, 형은 브레이크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손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단순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말이 맞다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거니까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우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후회가 뒤섞였습니다. 자네가 현장에서 전화기를 가져온 거였군.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전화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아들의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알아야겠어. 도윤이 죽음의 진실을 말일세.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형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진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둘은 함께 움직일 겁니다.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아들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기 위해 말입니다. 정우진은 그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회의하는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두려움에 떨었을 얼굴이 말입니다. 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의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열리지 않는 그 전화기 말입니다. 나는 왜 이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버지가 됐을까?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성공만을 가르쳤고 버티는 법만 알려줬습니다. 도윤에게 쉬어도 된다는 말, 무섭다고 말해도 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이 되어보기로 말입니다. 아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아들의 삶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기사, 오늘 나와 함께 움직이게. 도윤이가 자주 가던 곳들을 가보려고 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첫 번째로 간 곳은 회사였습니다. 우진은 도윤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1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둔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고 벽에는 회사 조직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을까요? 책상 서랍을 열자 몇 장의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이상무 전무 마이너스 재무 보고서 확인 필요, 익명 제보 출처 추적, 브레이크 점검 예약. 우진은 마지막 메모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아들은 차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다면 정말 누군가 손을 댄 게 확실했습니다. 우진은 메모지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이가 차량 점검을 맡긴 곳이 어디였나? 회사 지정 정비소입니다. 늘 그곳에서 관리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세. 우진과 준호는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우진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1년 전 내 아들 차량을 점검한 기록이 있을 텐데 볼 수 있겠나?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은 안쪽으로 들어가 서류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정기 점검을 받으셨습니다. 우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점검 항목을 보니 브레이크 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 점검을 누가 했나? 저희 직원 중 김 기사가 담당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나? 사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직원은 사고 직후에 그만뒀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하더군요. 우진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만뒀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연락처를 알 수 있나? 죄송하지만 퇴사하면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우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윤의 차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직원이 사고 직후 사라졌다는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누군가 그 직원을 매수했거나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비 당시 CCTV 영상은 남아있나? 1년이 지나서 이미 삭제됐습니다. 사장의 대답에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또 사라진 겁니다. 우진과 준호는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거야.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점검 직원을 매수하고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느낀 불안이 맞았던 겁니다. 누군가 정말로 형을 제거하려 했던 거죠. 다음으로 간 곳은 한강변이었습니다. 도윤이 자주 가던 그곳이었습니다. 우진은 차에서 내려 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이곳에 서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혼자 강물을 보며 마음을 달래고 있었을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옆에 서 있었습니다. 형은 이곳을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 왔습니다. 자네도 같이 왔나? 아니요, 형은 주로 혼자 왔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혼자였던 겁니다. 가장 힘들 때조차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진은 사고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반포대교 근처 한강 난간 옆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난간에 긁힌 자국, 도로에 남은 타이어 자국. 우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두려움 속에서 준호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늦었어. 아빠가 내 곁에 없었어.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아버지처럼 보였습니다. 강하고 냉철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아들을 잃은 슬픈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은 회장님을 사랑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도 도윤이를 사랑했네. 하지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아이한테 필요한 건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나는 그저 강요만 했어. 우진은 일어섰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겠어. 도윤이가 밝히려 했던 진실을 내가 밝혀야겠어. 우진은 처음으로 아들의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아들이 느꼈던 외로움을, 아들이 견뎌야 했던 압박을, 아들이 두려워했던 위협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했던 건 완벽함이 아니라 이해였고,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반드시 밝혀낼게.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말이야. 우진과 준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섰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제거했고 그 증거를 없앴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어딘가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우진은 그 흔적을 찾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고 차량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조사를 끝냈지만 우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폐차장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우진은 폐차장 주인에게 차량을 다시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년이나 지났는데 뭘 더 확인하시려고요? 폐차장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네.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폐차장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량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부서진 차량을 보는 순간 우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탔던 차였습니다. 우진은 차량 주변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준호도 함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좀 보세요. 준호가 차량 바닥 쪽을 가리켰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부분이었습니다. 우진은 몸을 숙여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절단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로 생긴 게 아니야.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댄 거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왜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아니, 발견했을 수도 있어. 다만 보고하지 않았거나 누군가 압력을 넣어서 묻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 우진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우진은 독립적인 차량 감식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회사와 관련 없는 완전히 독립적인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는 차량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에 고의 훼손 흔적이 명확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조작입니다. 우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살인이었습니다. 우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이 의심했던 이상무 전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회사 내부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도윤이 추진했던 구조조정안, 이상무가 반대했던 회의록, 그리고 익명 제보 내역까지 말입니다.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무는 도윤의 구조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부서는 폐지 1순위였고 그 자신도 퇴출 대상이었습니다. 우진이 나서서 막지 않았다면 이미 회사를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무는 그 이후로도 도윤을 적대시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반대했고 뒤에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우진은 이상무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사고 전날 이상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회사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 이상무는 그날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무는 지하 주차장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CCTV 기록을 보니 30분 넘게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차장에서 뭘 했을까?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차도 그날 밤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무가 도윤의 차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비소 직원 김 기사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 기사는 사고 직후 사라졌지만 완전히 흔적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김 기사를 찾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에 숨어 살고 있더군요. 우진과 준호는 직접 그곳으로 갔습니다. 김 기사는 작은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나타나자 김 기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자네와 이야기 좀 해야겠네. 우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김 기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준호가 막아섰습니다. 우진은 김 기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1년 전 내 아들 차량을 점검한 게 자네였지?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브레이크에 손을 댔나? 김 기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그럼 왜 사고 직후 사라진 건가? 김 기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시켰나? 이상무 전무인가? 우진의 질문에 김 기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만 점검 후에 누군가 차에 접근했다는 걸 봤습니다. 누구였나? 얼굴은 못 봤습니다. 하지만 회사 임원용 주차 구역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우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임원용 주차 구역이라면 이상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 무서웠습니다. 사고 다음 날 누군가 제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고 사라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 기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우진은 김 기사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남겼습니다. 이제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차량의 고의 훼손 흔적, 이상무의 수상한 동선, 김 기사의 증언까지 말입니다. 우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때였습니다. 우진은 기자회견장을 마련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모였고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우진은 단상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정도윤의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년 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우진은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차량 감식 결과, 브레이크 라인의 고의 훼손 흔적, 김 기사의 증언, 이상무의 수상한 행적까지 모든 걸 밝혔습니다. 제 아들은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회사 내부 세력에 의해 제거당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 없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들의 편에 섭니다.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그날 우진은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회사도 체면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들만을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무는 긴급 체포됐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늦었지만 해냈어. 내 억울함을 풀어줬어. 우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회장이 아닌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우진은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됐습니다. 1년 후, 우진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신임 경영진에게 맡기고 우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산업안전재단을 세운 겁니다. 정도윤 안전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직장 내 부당한 압박과 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무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상무는 정비소 직원을 매수해 도윤의 차량 위치를 알아냈고 야간에 직접 브레이크 라인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엔 증거를 없애기 위해 김 기사를 협박해 내쫓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이상무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기록, 차량 감식 결과, 김 기사의 증언, 그리고 도윤이 남긴 메모까지 모든 것이 이상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상무는 항소를 포기했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우진은 그날 법정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편히 쉬렴.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우진은 아들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없어서, 내가 두려워할 때 안아주지 못해서 말이야.
우진은 묘소를 정리하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아들이 웃던 모습들, 그리고 아들이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말입니다. 내가 아빠한테 기대도 괜찮았어. 약한 모습 보여도 괜찮았어. 아빠는 내가 완벽하길 바란 게 아니었는데 그걸 제대로 말해주지 못했구나.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단 일은 바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고 우진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부당한 압박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까지 말입니다. 우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윤도 이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장인이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정도윤 이사님처럼 회사에서 개혁을 시도하다가 임원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매일 협박 전화가 오고 익명 제보가 들어가고 저를 짓밟으려는 시도들이 계속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일과 똑같았으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진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팀을 연결해줬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정도윤 이사님이 이런 재단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아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우진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곁에 서주고 두려워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우진은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해주면서 아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우진의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운전기사가 아니라 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준호를 믿었고 준호도 우진을 따랐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제 도윤이라는 연결고리를 넘어선 신뢰가 생겼습니다. 준호. 우진이 불렀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다행이네. 도윤이가 자네를 만난 건 행운이었어. 저야말로 영광이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을 알게 된 것도 회장님을 모시게 된 것도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우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남긴 인연들은 여전히 우진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은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준호가 물었습니다. 한강변으로 가세.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 자주 가던 그곳, 도윤이 마음을 달래던 그곳으로 말입니다. 강변에 도착하자 우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강물이 흐르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아들의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았으니까요. 아들은 이미 우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우진의 삶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매 순간, 누군가를 도와주는 매 순간, 우진은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어. 우진이 강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됐어. 늦었지만 아빠는 이제 변했어. 내가 바랐던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의 대답처럼 부드럽게 말입니다. 그때 운전석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응? 아니, 어르신. 준호가 다시 불렀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였고 다른 이들을 돕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세. 우진이 말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았던 도시, 아들이 꿈꿨던 세상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겪었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아들이 느꼈던 두려움을 다른 이들은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슬픔을 힘으로 바꿨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해주며 우진은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정도윤 안전재단을 통해 아들의 이름은 계속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서로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